14살에 고아원을 탈출했습니다. 형들의 괴롭힘에 너무 힘들어서 늦은 밤 창문을 넘어 탈출했답니다. 이 자유다! 이 못돼 먹은 것들아. 나중에 길에서 보면 니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고아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얼른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러다 숨이 턱까지 차서 슬슬 걷기 시작했고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근처 놀이터가 보여 벤치에 누워 눈을 붙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옷 사이를 비집고 피부에 닿아 오돌오돌 닭살이 올라와서 이불이 간절했지만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참고 잠을 청했습니다. 먼동이 희끄물에 밝아오자 공기는 더욱더 차가워져서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어요. 양팔로 몸을 비비며 두 다리를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일단 추위부터 쫓아내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노숙을 했는데 배고픈 걸 참기 힘들더군요.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 김밥을 2줄 먹었는데 돈이 뚝 떨어지자 계속 굶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쫄쫄 굶으면서 노숙하다가 지나가는 어른을 아무나 붙잡고 말했어요. 저기 아저씨, 죄송한데 집까지 갈 차비가 없어요. 혹시 빌려주실 수 있어요? 집이 어딘데? 부산이요. 제가 왜 부산이라고 대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곳을 말한 모양입니다. 아저씨는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꺼내서 집에 잘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돈을 손에 쥐자 진짜로 부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표를 끊고 남은 돈으로 우동을 사 먹었어요. 난생 처음 기차에 올라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했어요. 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많은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승객들 대부분 잠을 자는데 저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자연과 도시와 뒤섞인 창밖에 빠져서 사색에 잠겼답니다. 몇 시간 뒤에 부산역에 도착했고 바닷가로 가는 버스를 찾아 탔어요. 가을 공기는 해가 지니 무척이나 차가웠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딛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나갔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며 날이 저무는 걸 구경하는데 노랗게 탈색한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저기 학생, 혼자 왔나? 에? 왜요? 혼자 와도 밥은 먹고 갈 끼지. 우리 가게에 와서 밥 먹고 가라. 해도 지기고 해덮밥도 맛나다, 응? 남자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돈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다고? 어린 녀석이 혼자 바닷가에서 뭐하노? 네 집 나왔나?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버뜩 말해라. 경찰 부르지 마세요. 저 고아원에서 탈출했어요. 도망 나왔다고요. 아, 네 고아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네 배 안 고프나? 희야 따라온나? 저 돈이 진짜로 없어요. 아휴, 이 형이 사줄 테니까 버뜩 따라온나? 네 안 잡아먹는다. 노란 머리에 꽃무늬 셔츠,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남자는 무섭게 보이긴 했지만 밥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횟집거리를 따라 걸었고 그분이 안내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세찬아. 저 꼬마는 누구? 손님이가? 아니요. 내 아는 동생입니다. 밥 좀 사주려고요. 회덮밥 하나 주이소. 네 월급에서 깐다. 아유, 마음대로 하이소. 앉아라. 전장 안 무너진다. 네, 형. 고맙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나 2세 차이다. 김민호라고 해요.
민호, 이름 좋네. 자, 앉아라. 호객행위를 하던 형은 제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과거를 물었어요. 간단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괴롭힘이 힘들어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에휴, 니도 참 불쌍하대. 니 갈 데는 있나? 아니요. 그러면 형이랑 지내자. 여기 2층에서 자취하는데 니도 같이 지내자. 같이 돈도 벌고. 돈이요? 저도 일을 시켜주시나요? 야, 희아는 12살 때부터 뭐 여기서 일했어. 내도 구하다. 그래요? 밥 먹고 응? 형 따라다니면서 일 배워라. 호객행위가 뭔지는 알지?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잘 안 해. 그럼 배울 것도 없다. 그냥 손님들한테 살갑게 굴면서 식당에 모시고 오면 그만이다. 사장님이 월급은 잘 챙겨주니까 열심히만 하면 된다. 사장님, 신입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내가 교육할 테니까 제 동생 잘 챙겨주이소. 며칠이라고 도망가면 뭐 한 푼도 안 줄 끼라 말해줘라. 요즘 애들 끈기가 없어가, 어? 일주일 하다가 금방 도망간다 카이. 아유, 사장님요. 나가 보는 눈이 있는 거 몰라요. 이 친구 눈빛이 강렬한 게 뭐라도 할 놈입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노란머리 세찬형을 만나서 밥을 얻어먹었고 일자리와 잠잘 공간을 구했답니다. 그날 밤은 일찍 쉬라고 해서 낡은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찬물만 나와서 얼른 씻고 나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이튿날 10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세찬형이 옆에서 하는 걸 구경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민호야, 오늘 행님 하는 거 구경이나 해라. 네, 형. 그런데 형, 궁금한 게 있어요. 물어봐라. 형은 몇 살이세요? 내 17이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세찬형도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세찬형과 주변을 도는데 오전에는 손님들이 많이 없다며 오후부터는 아주 바빠질 거라고 했어요. 점심밥을 사장님이 챙겨주셔서 배불리 먹고 오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구경 온 사람들이 많아서 호객행위하러 나온 젊고 어린 남자들이 많았답니다. 저것들 다 우리 라이벌이다.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애들이니까 무시해버리라. 어? 니네 행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알았나? 네, 형. 세찬형은 나이든 노부부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삼촌, 이모, 반갑습니다. 지 식당에 두 분이 오시면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고 바다 구경도 해야지요. 머리를 새노랗게 염색한 게 훌륭해 보이네. 우리 안 가면 시비 걸 거니? 아닙니다. 진 머리에 새치가 많아서 염색했습니다. 겉모습은 이래 봬도 속은 깊은 놈입니다. 응? 삼촌, 이모, 저희 식당으로 같이 가주십시오. 안 그래도 여기가 좋는데 밥 먹으러 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모님, 오늘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서비스 팍팍 드리겠습니다. 딴 데 가서 바가지 쉬지 마시고 저희 따라오십시오. 세찬형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크게 숙여 인사를 했고 식당까지 노부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와 바다를 나가 호객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은 단순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깨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낯가림이 있어서 세찬형이 하는 것이 신기하게만 보였답니다. 다음 날부터는 세찬형이 저에게 호객행위를 해보라고 했어요. 형은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식당에 오시면 서비스를 팍팍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식당인데?
횟집인데요. 회덮밥도 팔고 게장도 있어요. 그리고 대하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니 부산 사람 아이제? 아이, 아입니다. 부산 사람 맞습니다. 손님은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더니 세찬형의 옥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 가격은 얼마냐? 억수로 쌉니다. 그러니까 얼마? 제가 아직 메뉴판을 못 외워서요. 그래도 다른 가게보다 쌉니다. 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세찬형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아휴, 민호야, 횟값 물어보면 10,000원부터 있다고 해라. 원하는 돈에 맞춰준다고. 알았나? 네, 형. 저 괜찮았나요? 아니, 아휴, 많이 어설프다.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했다. 계속 돌아보자. 너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떠들어야 한대. 세찬형이 뒤에서 보고 있어 계속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중년 부부와 중학생 자녀가 있는 한 식구가 저의 호객행위에 넘어왔답니다. 네 억수로 어려 보인다. 우리 아들보다 어려 보이네. 14살입니다. 별로 안 어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장사 도와드리는 겁니다. 맞나? 아따, 효자네. 그러면 효자네 식당으로 가야지. 버뜩 앞장서 그래. 거짓말이 술술 나왔고 사투리도 어설프지만 잘 나왔습니다. 손님들을 모시고 식당으로 갔더니 사장님이 대견스럽게 봐주셨고 세찬형도 뿌듯해했어요. 민호야, 각자 찢어져서 움직이자. 이제 행님 없이 할 수 있겠지. 일하다가 시비가 붙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식당으로 들어가래. 응? 네. 그런데 저 혼자 다녀도 할 수 있을까요? 니나 내나, 응? 그 아이가 혼자 사는 인생 못할 게 뭐 있노? 벌뜩 시작하지. 그래서 세찬형과 다른 방향으로 찢어져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2팀의 손님을 모셔가는 동안 세찬형은 7팀의 손님을 모셔왔어요. 진짜 대단히 일을 잘하는 형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세찬형만큼 따라갈 계획을 세우고 목소리와 사투리 연습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잘생긴 형님, 예쁜 누님, 여행 오셨습니까? 여행 중에 배도 고프실 텐데 저희 식당에 가서 싸고 맛있는 한 끼 채우시죠. 어머, 엄청 어린애가 호객행위를 하네. 너 몇 살이니? 이 일을 하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는 질문을 엄청 들었습니다. 저는 14살이고 식당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했답니다. 어린아이가 강점인 것 같아 손님들에게 먼저 제 나이를 밝히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안 넘어오면 사실대로 고원에서 도망나와 일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해 식당까지 모셔갔어요. 일한 지 보름이 되자 월급날이 왔어요. 세찬형은 한 달을 꽉 채운 월급을 두둑하게 받았고 저는 비교적 얇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유, 이놈 물건이네. 세찬아, 잘 키워봐. 사장님, 제가 뭘 했습니까? 이놈 다르다고 했죠? 그래, 월급보다 더 넣었다. 저금 잘하고 허튼데 돈 쓰지 말 그래.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원에서 탈출했을 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차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준 어른과 부산에 와서 만난 세찬형이 저에게 은인이었네요. 일이 적응되었고 혼자서도 호객행위를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의 호객행위꾼들이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었답니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을 저희 식당으로 모셔다 드리고 나왔더니
18살짜리 형이 저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에이, 이놈이 우리 손님을 낚아채가네. 마, 니 온 지 얼마 안 됐지? 와 이라는데요. 니 몰라서 묻나? 내가 다 꼬셔놓은 손님을 니가 모셔갔다 아이가. 아닌데요. 그 부부 근처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내가 약을 잘 뿌려놓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니가 모셔갔다 말이다. 어? 골목길에 다른 형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다들 저를 손봐주려고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거 어디서? 마, 내가 하루 체감관 도려내야지. 손님 가루 체감 값으로 10,000원 내놔라. 말도 안 돼요. 돈 뜯으려고 나를 끌고 왔습니까? 이거 놓아서. 이 자식이 자기가 저지른 짓에 책임을 져야지. 당장 내놔, 어? 그 형의 주먹이 제 배에 꽂히자 고꾸라지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팔로 머리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길질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맞아야 하는지 누가 알려주면 좋겠는데 다들 욕을 짓거리며 두들겨 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퍽퍽 소리가 나더니 저를 밟던 형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찬 형이 저 대신 다른 형들을 패주고 있었어요. 씨, 그것들이 감히 내 부사수를 건드리나. 니들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야, 저놈이 우리 손님 가로채갔다 아이가. 멍청하게 손님을 빼앗겼나. 이제 겨우 보름이라는 애한테 손님 빼앗기고 잘하는 짓이다. 안 쪽팔리나? 뭐, 이 자식이. 거의 다 넘어온 손님을 가로챘다고. 말게 못 알아듣나? 그러고 이세찬이 너 내보다 1살 어린 게 왜 반말이고? 네가 형 같아야 형 소리를 하지. 아무튼 내 동생 건드렸으니까 오늘 돼지인 줄 알아라. 들어간대. 세찬 형은 저를 때린 무리를 박살내고 처음 시비를 걸었던 18살 형을 실컷 두들겨 패줬습니다. 앞으로 내 동생 건들면 니들 식당 찾아가서 확 엎어버릴 기다. 알아들었나? 민호야, 일어나라. 형이랑 병원 가자. 형, 고마워요. 니랑 내랑 형님 동생 아이가.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생략해라. 내가 니를 책임질 기라 약속하지 않았나? 아무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를 찾든지 아니면 니도 똑같이 주먹질을 해버리라. 네, 알겠습니다. 지도 맞고만 있지 않을 깁니다. 위기에서 구출해준 세찬이 형과 병원에 가서 두들겨 맞은 곳을 검사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고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이틀 지나니 몸이 멀쩡해졌습니다.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에 밖에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부산의 겨울은 춥지 않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부산 역시 많이 추웠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돌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뛰어가서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매! 지금 바다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 추워, 응? 그러니까 이거나. 할매, 왜 이러시는 건데요? 설마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려고 이러십니까? 너 뭐야? 뭔데 나를 막는 거야? 지는 구합니다.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형제 하나 없는 천에 구합니다. 지 같은 놈도 사는데 할머니 와 이러십니까? 구아? 너도 참 딱하다. 할매, 들어가지 마이소.
이리 나오시소. 어? 우리 식당 가서 따뜻하게 매운탕 한 그릇 하시고 정신 차리고 집 가이소. 너 참 대단하다.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한테 호객행위를 하는 거냐?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네. 호객행위 하는 거 아닙니다. 매운탕 값은 지가 낼 깁니다. 어서 이리 나오이소. 할머니의 팔을 잡고 바다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바지가 다 젖어서 당장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았어요.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매운탕을 주문해드리고 2층 방에 가서 추리닝 바지를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할매, 이거로 갈아입으이소.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합니다. 지도 친절을 많이 받아서 일하는 깁니다. 고맙다. 잘 먹고 잘 입을게. 할머니가 식사하시는 동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고 있을 거야? 밥 먹는 사람 무한하게? 할매가 잘 잡숫고 가시는 거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나 바다에 다시 안 들어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댁이 어디십니까? 자비는 있습니까? 집? 그래, 있다. 차비는 있으니까 돈까지 줄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요. 천천히 잡수시고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싫다고 말하려다가 미소를 지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찬형이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설명해드렸어요. 그러자 형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잘했다며 칭찬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자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매운탕 잘 먹고 가네. 다음에 또 놀러 오이소. 바다에 빠지려면 오지 마시고요.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호객행위를 하러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몇 년 흘러도 호객행위를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식당 사장님이 앓는 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제 나이 19살이 되었고 세찬형이 22이 되던 해였어요. 형은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저와 함께 동업으로 식당을 차리자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미래를 상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찬형이 크게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검사를 받으니 위암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되물었더니 위암 말기이고 가망 없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행님아, 이게 무슨 일이고? 행님처럼 좋은 사람이 왜 암에 걸리노? 민호야, 원래 사람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안 하나? 내가 운이 없네. 행님은 지금 농담이 나오나? 이제 웃잘 끼고. 웃자긴. 이제 행님은 일 그만두고 쉬어야지. 민호 네가 혼자 잘 살아야 한대. 싫다. 행님 없이 혼자 살기 싫다. 에휴, 우리 어린 민호. 몸 컸어도 아직 얼라네. 이 행님 뭐가 좋다고? 행님 아니었으면 내 지금쯤 하늘나라 갔을 끼다. 행님, 내한테 은인이자 형제다. 그래, 맞다. 우리 형제다. 민호야, 나 벌어놓은 돈 꽤 많다. 안 쓰고 아껴서 많이 모았다. 그거 다 네 해라. 형은 어릴 때부터 일하며 모아온 돈을 저에게 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싫다. 형님이 다 써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실컷 돈 쓰고 놀아라. 형님은 병원에 입원할 끼다. 몸이 아파가 치료는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살 끼다. 내 치료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네 해라. 알겠나? 형님아, 내 두고 떠나지 마라. 죽지 마라.
형은 병원에 입원해 온갖 진통제를 맞으며 버티다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다신 볼 수 없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식당 사장님이 안 보여서 이상했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식당에 갔더니 간판을 떼어내고 문을 닫았더군요. 얼른 2층으로 올라갔더니 형의 통장도 같이 사라졌답니다. 사장님이 식당 어렵다고 매일 앓는 소리를 하더니 세상 떠난 형의 통장을 가지고 튀어버렸나 봅니다. 형이 10년 넘게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니 금액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식당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민등록 말소를 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잡게 되면 연락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저를 돌려보냈답니다. 부산 바닥을 떠날까 하다가 어딜 가나 낯선 곳이고 다를 게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부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서 과일 도매시장에 취직해서 트럭으로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호객행위보다는 훨씬 나은 직업 같았습니다. 1년 넘게 과일 배달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일하는 날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만뒀어요.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산은 여행객들이 많으니 택시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자격증을 따고 영업용 택시를 몰게 되었답니다. 기사님, 해운대로 가주세요. 예, 손님. 부산은 처음입니까? 네. 그런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괜히 길을 돌아가서 올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손님, 저는 그런 놈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 택시 기사들은 되게 정직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예민했네요. 그런데 혼자 오셨습니까? 왜요? 혼자 온 여자 꼬시려고요? 손님 와 이럽니까? 차라리 지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자주 이해하기 어려운 손님들이 택시에 타곤 했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일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에게는 맛집 리스트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택시기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맛집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손님들이 맛있는 돼지국밥집에 가자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돼지국밥도 맛있지만 사장님 딸이 엄청 예뻤어요. 사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김기사, 고마워. 고맙긴요. 저는 택시를 하면서도 호객행위도 하던 것 같네요. 기분 좋게 손님을 모시고 오면 사장님 딸과 대화를 몇 마디 했답니다. 세경씨, 오늘도 눈부시게 예뻐요. 김 기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국밥 드릴까요? 예, 저도 온 김에 먹고 가야죠. 이제 매일 먹으니까 꼭 집밥을 먹는 것 같네요. 김 기사님 덕분에 손님이 많아져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럼 세경씨, 나중에 지랑 드라이브 갑시다. 네. 말로만 말고 꼭입니다. 20대 초반에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고 돼지국밥집 딸인 세경씨를 매일 보려고 손님들을 태우면 꼭 그 식당을 소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호객행위하는 셈이 되었죠. 택시기사를 하며 여러 번 구애했더니 세경씨가 데이트 신청을 받아줘서 식당 쉬는 날 부산 바다를 돌며 데이트를 했답니다. 세경씨 부산이 고향이 아니라고 했죠. 내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어머, 정말요? 말투만 들으면 토박이 같아요. 행님 때문에 일이 됐죠. 지금은 세상에 없는 행님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그녀에게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고아라는 것과 도망 나와서 부산에 와서 호객행위를 하던 시절과 세찬이 형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된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말했어요. 제 인생 참말로 별 볼 일 없죠. 추억이라고는 세창이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호 씨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많이 외로웠겠어요. 외롭긴요. 지금은 세경 씨가 있어서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세경 씨, 나랑 오늘부터 일을 해주시는겨. 네? 네, 그래요. 오늘부터 일일. 정말요? 우리 세경 씨 고맙습니다. 별볼이 없는 놈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왜 별 볼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오래오래 잘 사귀고 결혼도 하고 얼라도 낳고 하는 겁니다. 어머, 몰라요. 처음 짝사랑하던 여인에게 고백을 했고 쌍방향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저희 둘이 교제하는 걸 식당 사장님이 알게 되셨는데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셔서 잘 만나라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1년 동안 사랑을 깊이 나누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저희 둘 다 아직 어리다며 결혼은 나중에 신중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뇨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식당 문을 닫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세경아, 한 달째야.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나? 몰라. 그냥 나가기가 싫어.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네 책임져야겠대. 결혼은 무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다 귀찮아. 마음 추스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기다릴게. 세경아, 난 끝까지 네 포기 안 할 거다. 반드시 결혼하고 말 거라고. 택시기사를 꾸준히 하면서 모아지는 돈은 늘어갔고 부산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무기력하고 많이 우울해해서 결혼 자체를 하는 게 힘들었어요. 회유하고 설득하면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봤는데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실패했답니다. 여자친구는 하루에 잠을 16시간을 잤고 밥도 하루 한 끼를 아주 조금 먹었어요. 날이 갈수록 말라가서 걱정이 심했답니다.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매일 노력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현관문 밖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걸 성공했고 한 달 뒤에는 집 앞 벤치까지 가는 걸 성공했어요. 우리 세경이 참 잘했어요. 이제 집 밖을 나올 수 있으니까 병원도 갈 수 있겠네. 고마워. 다 자기 덕분이야. 이제 하나씩 일어나가자. 그래. 우리 결혼도 해야지. 내 빨리 세경이 네 닮은 딸내미 하나 낳고 싶다고. 딸? 나는 아들 낳고 싶은데. 그럼 딸아들 다 낳으면 되지 않겠나? 아내가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자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운 겨울의 어느 날 택시를 몰던 중 전에 일했던 횟집거리에 들어섰어요. 근처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잠시 바람을 쐬려고 내렸습니다. 세찬이 형과의 추억을 그리며 허리도 풀고 기지개도 켜고 있었는데 골목 구석에 할머니가 맨발로 앉아 계신 게 보였습니다. 할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자녀들은 어디 갔어요? 우리 자식들 몰라. 할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낯이 익는데. 아니,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할매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댁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이 없네. 난 집도 가족도 없어. 그냥 노숙하는 늙은이야. 아유, 노숙하시는구나. 그럼 그 쉼터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 가면 뜨끈한 방에서 지내실 수 있을 깁니다.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남한테 친절하구만. 예? 지 아세요? 내가 바다로 뛰어들어가는데 자네가 날 말렸잖아. 매운탕도 사주고 추리닝 바지도 줬잖아. 그제야 할머니가 기억났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겠다던 할머니였습니다. 아, 그 할매입니까? 아유, 그 몇 년 전이고. 할매, 그때 집에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이, 지금 집에 없어요. 자식도, 남편도. 없네. 나 혼자야. 이봐, 저 오늘은 신경 끄고 갈 길 가세. 아유, 그렇게는 못하죠. 모르는 사람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아이, 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겨울에 맨발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해요? 할매, 제가 할매를 안아 올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유, 왜 이래, 이거나. 하나, 둘, 셋. 할머니를 번쩍 안아 올려 근처에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국밥 2그릇을 시키고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배에서 지진 났네요. 배 많이 고프죠? 또 신세를 지는구만. 에휴, 나중에 지한테 갚으시소. 아셨죠? 아,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시소. 국밥 나오기 전에 돌아올게요. 얼른 뛰어나가서 신발 가게로 들어가 털신을 한 켤레 샀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국밥을 드시고 있더군요. 아유, 할매, 발 좀 줘보이소. 아, 땀에, 딱 맞네. 눈재중으로 보고 사이즈 맞췄다 아닙니까? 어떠신겨? 따뜻합니까? 아휴, 꼬맹이가 이쁘게도 컸네. 자네는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컸구만. 할매요, 지 안 착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깁니다. 그러고 보니 내 아직 자네 이름을 모르는구만. 이름이 뭔가? 민호요. 김민호. 제 이름을 들은 노숙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김민호요. 왜 그러십니까? 아휴, 어쩐지 자네가 심하게 친절하더니만. 그 이름이라서 그런 거였어? 할매요. 뭔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당신의 과거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자네를 본 게 10년은 됐지. 그때가 손자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내가 몰던 차에 손자가 같이 탔는데 급발진으로 차가 마음대로 도로를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난간으로 추락했어. 그때 손자는 떠나고 나만 살아남았지.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바다에 들어간 거고. 내 손자 이름이 민호야. 김민호. 자네랑 이름이 똑같지. 아휴, 그랬구나.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할매 손자분 일은 안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난 집에 돌아가 편히 지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몇 번이고 손자를 따라가려고 했어.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지. 아마 자네가 날 구해주고 나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야. 아유, 할매요. 그런 나쁜 생각 왜 하십니까? 할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잘못한 게 아닙니까? 이제 손자분은 놓아주시고 할매 인생 사셔야죠. 벌써 10년이야. 내가 길바닥을 전전하며 살아온 게 강산이 지났네.
그리고 나도 많이 지쳤어. 할매, 가족은 있습니까? 집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돌아갈지? 아직 있으려나? 자네 핸드폰 좀 빌려주게. 할머니는 핸드폰을 빌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누군가 모시러 온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할매, 보일러 빵빵하게 틀었으니까 몸 좀 녹이세요. 김민호라는 이름답게 아주 훌륭하구만. 내 손자가 살아있다면 아마 자네랑 비슷했을 게야. 쥐보다 나았을 깁니다. 할머니는 대화를 하다가 노곤했는지 코를 골고 주무셨어요. 몇 시간이 흐르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를 찾으러 왔다는 사람이라며 제 집 밑에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할매, 내려가입시다. 가족들이 오셨나 봅니다. 그래?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을 보게 생겼구만. 가세. 할머니는 제가 사들인 털신을 신고 제 손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고급 세단 세대가 서 있었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90도로 할머니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오랫동안 회장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러게, 내 인생이 참 질겨. 아무래도 오래 살 팔자인가 봐. 민호군, 고맙네. 자네 때문에 내가 살기로 마음먹었어. 할매, 이 사람들 가족 맞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시커먼 양복을 입고 있는겨? 내 남편 직원들이야. 나 아주 큰 부자야. 그러십니까? 왔다매, 지가 부잣집 사모님하고 말도 섞어보고. 아유, 참말로 영광입니다. 자네도 같이 가겠나? 보상을 하고 싶은데. 아유, 됐습니다. 보상 무슨 보상이요? 지가 해드린 게 뭐 있다고 해. 난 거절하는 사람한테 2번 부탁하지 않아. 같이 가서 보상 받아. 아이, 됐습니다. 할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로 약속한다면 그게 보상 아닙니까? 어쩜 아유, 이리도 착할까. 자네 같은 청년을 알게 돼서 기쁘네. 지도 할매 알게 돼서 기쁩니다. 아유, 어서 가보이소. 할머니가 제 핸드폰으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제 번호를 알고 계셔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떠난 할머니는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주셔서 참 잘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경이를 데리고 정신과에 데리고 가는데 성공해서 상담을 받고 약을 타왔어요. 삐쩍 말랐던 몸이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자 저의 청혼을 받아줬답니다. 세경아, 내 알을 낳아도. 그래, 민호씨. 당신 알을 낳아줄게. 이제 우리 부부다. 물리기 없는 기다.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민호씨, 기다려줘서 고맙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세경이가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웨딩 촬영만 하고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3개월 동안 꿈같은 신혼을 지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한 것 같다며 배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여보, 배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기분이야. 만져봐. 정말이네. 당신 임신한 기가. 병원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맞을걸? 얼른 병원 가보자.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병원을 잘못 찾아왔다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임신이 아니라 대장암이랍니다.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커져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원하면 항암 치료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아내가 암이라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찬이 형을 저에게서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아내를.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먹으며 집에서 쉬면서 지내자고 했어요. 잠시 택시일을 쉬기로 하고 아내를 간병하면서 지냈답니다. 아내는 안색이 급속도로 어두워졌고 다시 말라갔어요. 잘 먹지도 못했고 잠을 편히 자지도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네요. 한 달 뒤 아내는 잠든 채로 떠나버렸어요. 아침에 아내를 깨우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이미 떠났다는 걸 알았죠. 여보, 밥 먹어야지. 일어나 여보. 의리 없게 말도 안 하고 도는 거 알지? 당신 그러면 내 화낼 기다. 여보. 아내를 흔들자 고개가 움직임대로 돌아갔고 팔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여보, 이리 가면 내 어쩌라고. 내 어떻게 살라고. 아무리 불러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폐인이 되어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지냈어요. 전화 올 곳이 택시회사뿐이었는데 몇 번 받지 않으니 해고 통보 문자가 오고 말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면 꿈속에서나마 아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2달 넘게 폐인으로 지내다가 더는 이대로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천혜구하에 힘들게 얻은 소중한 사람은 다 잃고 다시 외톨이가 되니 허망했고 아내가 그리운 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한 채 바다로 향했습니다. 옷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바다 근처로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모래사장을 지나 바닷물이 발끝에 닿자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 감정이 오가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 깊이까지 들어가자 무엇인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김민호, 민호군, 이봐, 자네 지금 뭐하나? 할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유, 자네 보러 내려왔지. 그런데 집에 없길래 바다 근처를 거닐다가 바다에 걸어 들어가는 자네를 발견했어. 이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자네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 할매요, 다 이렇습니다. 소중한 형도 사랑하는 아내도 다 이렇다고요. 영원히 천의 구하로 외롭게 살 팔자인가 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깁니다. 이건 누워있어. 아유, 안 돼, 민호군. 자네가 날 살게 해줬잖아. 나한테 베풀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어리석게 이 바다에 버릴 셈이야?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응? 자네가 아내를 잃은 건 유감이네. 그런데 나도 그 기분 어떤지 알아. 내 손자를 허망하게 잃은 거 자네도 알잖아. 할매, 제발 놓아주이소. 저 그냥 가게 해주시소. 안 된다. 갈 거면 나도 데려가라. 할머니는 제 팔을 잡고 있었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할머니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제 몸을 감싸며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여기 매운탕 대짜리로 주세요. 민호군,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음식 나오기 전에 돌아올 테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 허튼 짓 했다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쯤 할머니가 옷을 한번 사오셨어요. 추리닝을 내밀더니 갈아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거 기모라서 따뜻할 거야.
팬티도 한 장 사왔으니 갈아입게. 할매도 옷 다 젖었잖아요. 난 차에 옷 있어. 내 수행기사가 이따가 가져올 거야. 일단 밥부터 먹자고. 매운탕을 한 입 먹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매, 지 어떡합니까? 아내가 떠났습니다. 아파서 하늘 날아갔어요. 미안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지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하는 팔자인가 봐요. 아유, 이 젊은 사람이 내일 모레 여든인 내 앞에서 팔자 타령인 거야? 뚝 그치고 밥 먹어. 잠시 생각을 멈추고 매운탕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새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더군요. 이보게 민옥은 자네 나를 따라오지 않겠나? 할매한테 보상받으라고요. 됐어요. 저 돈 있어요. 사제 멀쩡해서 일도 할 수 있다고요. 누가 보상해준대? 내 운전기사 해볼 생각이 없냐고. 내가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줄게. 일단 자네와 나 우리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자는가. 서울 오면 벌써 친구 하나를 사귀는 셈이지. 그리고 내 자식들이랑도 만나고 내 친구들의 손자랑도 만나도 되고. 할매, 억지로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저 여기 못 떠납니다. 그래서 또 자네 마누라 따라가겠다고? 바다로 들어갈 텐가? 할머니가 호통을 치자 식당 손님들이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라고 할머니께 손짓했습니다. 지금 남의 눈치 볼 땐가? 자네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나야 할 때란 말이야. 할매, 저 알겠어요. 그만하시소. 저 바다 안 들어갈게요. 약속해요. 진짜지? 만약 그런 짓 하면 나도 손자 따라갈 거야. 알아들었나? 아유, 할매. 그럼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니놈이 날 살려놨으니 나도 니놈 살리려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잔말 말고 나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지. 나랑도 친구하면서 살아보자고. 내 운전기사 해달란 말이야. 저는 이미 낭떠러지에 서 있었으니 부산에 남아봤자 아내를 잊지 못하고 무슨 짓을 벌일 것 같아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바로 할머니의 수행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차 안에서 잠을 잤는데 한 번도 깨지 않고 서울에 도착했답니다. 첫날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와, 리얼리하네요. 여가 저 할매 댁이에요. 그래, 이런 집을 두고 노숙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알겠나? 아유, 손자분 잃고 많이 힘드셨으니 그랬겠죠. 자네가 내 꼴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바쁘게 살아봐. 다시 일상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예, 할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댁 안에는 남편분도 계셨고 아들과 따님도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와의 인연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귀빈 대접을 하듯이 대해주셨습니다. 어느새 배가 꺼져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진수성찬의 밥상 앞에 앉아 실컷 포식했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내를 따라가겠다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진수성찬 앞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네요.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 신혼집에 전세를 빼고 할머니 댁 근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서울이라 그런지 전세도 비싸서 할머니께 돈을 빌렸답니다. 빌려주는 거야. 꼭 갚아야 한다고. 알겠나? 할매,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자네가 또 허튼 생각할까봐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려는 속셈인 거야. 아유, 예, 그래요. 저도 공짜로 받을 생각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매 운전기사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나 어디 많이 안 다녀. 손자 납골당에 매주 가고 바람 쐬거나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는 게 전부야. 내가 다니는 곳에 한 군데를 더 넣어야겠구먼. 자네 아내랑 그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 납골당이 같은 곳이랬지? 예? 아, 예. 그래, 앞으로 거기도 자주 가지. 가슴이 완전히 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자주 찾아가자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안 괜찮아. 자네가 조금이라도 울상이면 걱정이 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알겠어요. 그럼 출발할까요? 시동 걸어. 오늘은 잘하는 돼지국밥집에 가자. 난 자네가 사준 돼지국밥이 제일 맛있었어. 자네는 아내가 해주는 돼지국밥이 제일 맛있었지? 그 맛이랑 비슷할 테니 가보자고. 돼지국밥 좋죠. 그럼 출발합시다. 그렇게 할머니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여유있고 느긋하게 일하면서 두둑한 월급을 받았죠. 제가 전부터 모아온 돈과 할머니 기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장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할매, 제가 일을 그만둬야겠습니다. 국밥집 차려볼까 해서요. 이제 자네 사고 치는 일은 없겠지? 예, 그럼요. 이제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세장가도 가고 얼라도 나을 깁니다. 여자는 있고? 아직 없으예. 할매가 차만 아가씨 알면 소개해 주이소. 그래, 내 자네 살렸으니 책임져야지. 조만간 손자리 잡을 테니 얼른 장사할 가게나 알아보게나. 할머니의 도움으로 삶을 찾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식당에서 먹었던 돼지국밥의 레시피를 몰라서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꽤 먹을만하답니다. 가게를 오픈하자 할머니가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주셔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분들만 자주 오셔도 가게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분과도 잘 되고 있어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세상 떠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젠 외톨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든든한 할머니가 계시고 여자친구도 있고 많은 단골 손님이 계시니 평생 행복하게 살아볼 것입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